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한 2% 안팎 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약간 상승폭이 좀 낮아지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네. 뭐 어제 간밤에 미국 소식 때문인지 뭐 조금 유예할 수 있다거나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미국장이 최소한 빠지지만 않아도 한숨을 돌릴 수는 있는데 뭔가 이제 끝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창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증시는 어떻게들 보셨어요? 너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어제는. 어제는 진짜 좀 살벌했죠.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나란히 이제 5%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그 8개월 만에 코스피는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밀리니까 좀 뭐 공포라고 할까요? 나중에는 오늘 지금 그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면 다 인버스 ETF예요. 코스피 지수에 코스피 200의 인버스 ETF들이 지금 엄청 거래가 많이 될 정도로 다들 그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할 정도의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다들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것도 이제 2배짜리 혹은 또 반면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걸 오늘 제일 많이. 한쪽에서는 떨어지는 것에 베팅하고 또 한쪽에서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정말 사실 레버리지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주식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려도 올라도 콜을 해도 풋을 해도 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한 배 먹는 건 못 참겠다. 2배는 돼야지. 2배는 돼야 먹고 한 3배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주식시장이 약간 코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0.1%가 올라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이 이틀 합쳐서 10% 넘게 대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0.1% 올랐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뜯어보면은 시작할 때 마이너스 5로 갔다가 개장하고 1시간 만에 플러스 4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안에 10%가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시장이. 예, 세계 최대 시장이. 보통 이제 우리가 코인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출렁임이 심해서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건데 나스닥이 그걸 닮아가고 있고 지금 뭐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 변동성. 미국, 한국 다 공포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든 내리든 출렁출렁 하는 게 정말 커질 거다. 작은 뉴스에 환호하고 그러게요. 작은 뉴스에 절망하고 이런 흐름들이 커져서 주식시장을 보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원래도 스트레스지만 더 스트레스가 더 받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무리하게 또 한쪽으로 크게 또 베팅하시다가는 또 이제 또 큰 위험을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관세 그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루머가 있었던 것도 관세를 이제 유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예. 또 막 보도로 되면서 와전이 됐던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끝까지 간다는 겁니까? 정말 웃겼습니다. 밤사이에 저희 KBS 뉴스 그 네이버 포털 안에 있는 예. 그 회사별 포털에 거기 속보가 떴어요. 유예 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해보니까 기사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게 막 온 외신에 알려졌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그런 적 백악관에서 그런 적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주르륵 사라지면서 근데 주식은 그때 정말 그 소식과 함께 로켓처럼 튀어 올랐어요. 로켓처럼 튀어 올랐다가 그 소식이 딱 사실이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서서히 꺼지더라고요 다시. 참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관세가 유예가 된다는 게 또 얼마만큼의 호재인지 미리 또 보여준 장면이기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또 새벽에 한마디 했죠. 거의 뭐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느낌인데 중국에 지금 미국이 54%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랬더니 중국이 지난주에 우리도 보복하겠어라고 34%를 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 게 중국이 보복 관세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50을 더 얹겠다. 50% 54 추가 관세. 더하기 50이면 중국의 관세를 104%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야. 104%짜리 세율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과를 해도 양도세 우리 중과 중에 중과율도 70% 80%도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뭐 새로운 기록들을
트럼프 황제가 써내려가고 있다. 네. 이제 시장이 지금은 특황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트황상. 예. 트럼프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갑자기 시장이 그렇게 튀어오른 거는 이제 트럼프 풋이라고 하죠. 예. 트럼프가 주식 시장이 망가질 때마다 뭔가 이 새로운 대책을 내놔서 이거를 구제해주곤 했는데 그걸 너무 다들 시장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준이라도 좀 어떻게 그 좀 구제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뉴스에도 아 이게 트럼프 풋인가 하고 그 시장이 쉽사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실히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니 땐 굴뚝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누군가가 이제 시장을 한번 간보는 거겠죠. 약간 이제 띄워본다고 하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막 증시가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어도 약을 먹어야 뭔가를 고칠 수 있다. 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란 보고서라는 게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아주 뭐 그 전에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스티브 미란. 네. 지금 가장 큰 미국 경제의 문제는 쌍둥이 적자인데 이 쌍둥이 적자라는 것을 왜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이 쌍둥이 적자의 근원은 강달러다. 달러가 문제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쌍둥이 적자도 없애고 약달러를 만들 수 있는 이 정책 패키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실험적이고 황당합니다.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관세를 모든 나라의 관세를 다 매긴다. 그렇게 해서 수입보다는 우리가 내부에서 알아서 이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하나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시행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반드시 지금 시행해서 한 1년 정도의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더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중간선거 전에 경기가 다시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잡고 들어간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이 관세에 더해서 통화정책입니다. 근데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국채와 관련된 각국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협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관세율 협상하는 게 아닐 거고요. 너네가 지금 갖고 있는 국채, 외환 보유고 우리 미국채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영구채로 전환해. 아니면 제로 이자로 전환해. 이거 완전 협박하는 겁니다. 일종의 디폴트 선언 비슷한 건데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관세도 건드리고 미국 국채가 세계에 퍼져 있는 이것도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환율은 지금 당장은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약 달러로 가게 만들어서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겠다. 미국의 패권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는 플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미개한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미란이라는 이분은 하버드 경제학 박사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한 분이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허황되다. 굉장히 자기만의 게임 같은 논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약간 달러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위기 상황에서 갈 곳이 없으면 또 달러로 다시 또 돈이 몰리기도 하고요. 또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면 결국은 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달러 약세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달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6원대입니다. 최근에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예. 1,470원대까지 다시 또 치솟고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지금. 어제가 33원 올랐는데 하루에 33원 오른 거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5년 만에 2020년 3월이면은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이 완전 초기 정점. 예. 그때만큼 이제 환율도 출렁인다는 거죠. 아까 뭐 주가도 제가 출렁출렁 한다고 했지만 환율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 뭐 입 아프게 하는 얘기지만 경제에서 가장 싫은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네. 관세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숫자를 저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인지 아하. 아니면 각 나라가 무릎 꿇고 들어오면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대목이고 어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빠졌죠. 일본 그렇죠. 니케이는 마이너스 거의 8% 가깝게 빠졌는데 네. 근데 전에 한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부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대목은
일본의 이제 마이너스 8% 빠지니까 일본 이시바 총리가 네. 국회에 나가서 지금은 국난 사태다. 내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은 베트남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를 46%를 맞으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베트남의 서기장이 바로 트럼프의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상호 관세를 한 석 달 유예해 주라. 그럼 우리가 확실한 카드를 들고 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예. 또 이제 좀 네.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과 만나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너무 속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참고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한 5.6% 현재 반등하고 있네요. 어제는 거의 한 8%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조금씩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상호관세 발표된 게 시행되는 게 미국 시간으로 9일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시간은 한 하루 반 이틀 정도 남은 건데 이게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지 하루 이틀 안에 또 말을 바꾸는지 이거 눈 떠보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일단 오늘은 약간 바뀌었잖아요. 뭔가 좀 봐주겠다, 협상을 한번 할 여지를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이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이 현실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이 그래서 미란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보고서 상으로만 보면 이 관세라는 건 어느 나라에 대해서 깎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국이 어딘가를 우회로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만들거든요. 근데 네. 알고 보면 다 중국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들겠다고 하는 그 여기 새로운 공장을 생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아주 큰 기업들인데 빅3 배터리 업체들인데도 중국 자본이 끼려고 해요. 그 비율은 공개는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들이 우회로를 계속 뚫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관세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 어떤 우회로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펭귄한테 관세를 부과했듯이요. 그렇죠. 펭귄만한 산. 그래서 펭귄만 사는 이론적으로는 섬에도. 이거 관세 부과를 어느 나라에 봐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간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다. 그 오랫동안 세계 분업 구조가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쓰는 물건을 생산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남미로 가기도 하고 뭐 남미의 생산 기지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지난번에 IRA 그 바이든 때 IRA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갈 거고 미국에서 파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쵸. 미국이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다 그랬는데 네.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다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는 게 현재 미국 상황에서 과연 물가에 긍정적인가? 파월 의장도 최근에 이제 관세는 단기적인 충격이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좀 이 스탠스를 바꾸는 게 가장 지금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 관세라는 카드가 그 연준을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합니다. 뭐 이제 균형감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어떤 거장이나 네. 어떤 신적인 수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동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이제 완전히 경제 역사를 새로 쓰는 시장의 첫 장을 쓰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저히 저게 뭐야라고 이해 못 하겠지만 마치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아닌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과도기를 지나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이 그런 건가라도 저도 가끔은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범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해는 안 되죠.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라는 게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높은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런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협상을 한다. 협상의 기간도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거고 관세율은 우리가 숫자로 눈에 딱 떨어지게 보입니다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비관세 장벽까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기술 표준까지, 그 나라의 보조금, 심지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업용 전기요금 이런 걸 이제 다 건드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협상이 되기도 힘들고 협상을 한다 한들 수년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높은 관세를 계속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 많이들 들으신 얘기겠지만 예. 결국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들에서 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찍은 요 사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백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민주당 텃밭이던 그 지금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업지대 일자리인데 이 일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 뒤로 바이든이 지난 한 4,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한국에서 뭐 공장 끌어가고 뭐 TSMC 공장 짓고 막 엄청 노력하고 자동차 회사도 많이 지었지만 근데 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고용은 늘었는데 고용이 늘긴 했는데 제조업 일자리가 그렇게 늘진 않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는 제조업들은 거의 로봇으로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한 30억 불인가요? 300억 불인가요? 뭐 투자를 해서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고작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나온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만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로봇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려면 로봇을 써야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짓지 않고 노조가 없는 썬벨트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제조업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를 찍을 유인이 생기는 상태. 트럼프는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데리고 오겠다. 쌍둥이 적자를 없애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상태. 중국하고 끊겠다라고 해야 되는 이 상태를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데 외부에서 특히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같이 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 같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수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다수는 잡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다수의 불만을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받다 보면 포퓰리스트들이 아니면 불만 세력이 원하는 지도자가 집권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극우화되고 있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석 달 전쯤인가요? 별책부록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책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제 금토일가 17일에 열리거든요. 네. 미국 연준 FOMC는 이제 5월 우리 시간으로 아마 5월 8일에 발표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좀 한 달 정도나 남아 있고 당장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잘해봐야 1%대 중반 성장. 근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또 둔화되고 하면은 0%대 성장에 머무를 수도 있다. 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망들을 고려하자면 금리 차원에서 아니면 통화 정책 차원에서 할 일이 있죠. 완화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또 앞에 딱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금리를 내렸을 때 돈을 풀었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함수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3.0으로 동결했다가 2월에 2.75로 한 번 내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내리면 연속 2번 내리는 건데 방금 서영민 기자 말했듯이 경기 진작, 내수 진작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려야 하는 건데 내리자면 걸리는 게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또 1,500원 넘으면 물론 1,500원 넘는 게 무슨 수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1,500원이 됐다는 심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00 목전까지 와 있잖아요. 사실 원래는 한국은행이 1월에 금리를 내리려고 했었어요. 1월에 우리 계엄 국면 한창일 때, 계엄 탄핵 국면 한창일 때 그 환율이 1,470원, 80원까지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1월에 못 내리고 2월에 내렸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도 내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상황이 불안정적일 때는 한국은행이 기재부, 그러니까 재정 당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환율 정책, 재정 정책을 쓰는 게 통례인데 지금 뭐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뭔가를 계획성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2달짜리인데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체계적인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카운터파티인 한국은행도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할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지점이
한국은행이 매우 고민스러울 것이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미시적으로 당장 그 관세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업종,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적하는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고 대책 마련해주고 한다는 게 참 이게 끝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잠깐 보고 또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말씀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경애 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트럼프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